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홉스의 형이상학과 방법론을 다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홉스의 가장 유명한 그 정치 철학, 사회계약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음, 이게 오늘 다룰 얘기가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펼치기 위한 일종의 토대,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그 토대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어, 홉스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 비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영국 경험론이라는 걸 보통 구분을 하잖아요. 홉스가 영국 경험론의 어떤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사실은 매우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경험론자라고 보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경험론적인 주장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특이한 입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홉스의 생애를 살펴보죠. 토마스 홉스는 1588년에 태어나서 1679년에 죽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보세요. 88년에 태어나서 79년에 죽었으니까 90살 넘게 산 겁니다. 90살을.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데카르트보다 위에요. 데카르트가 1596년에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은 홉스는 그보다 한 8살 정도 위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를 좀 먼저 다룬 이유는 홉스가 철학계에 입문한 게 데카르트 때문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별로 데카르트를 만나기 전까지 데카르트와 뭔가 상호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별로 철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그 전은 뭐 했냐? 자, 이 사람 원래 옥스퍼드를 졸업했고요. 원래 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삼촌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삼촌이 무슨 구두 공장을 했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특히 언어를 잘했어요. 언어를 잘해서 뭐 그리스어, 라틴어, 불어 뭐 다 엄청 잘했습니다. 언어의 천재였어요. 자,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서 아주 일찍 옥스퍼드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합니다. 1608년에 졸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20살 무렵에 졸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20살에 졸업을 하냐? 대학을. 근데 옛날엔 좀 그랬어요, 옛날에는. 약간 대학이 입학 시기가 좀 더 어린 시절에 입학을 했어요. 약간 그, 오늘날로 따지면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에 대부분 또 대학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퍼드 졸업하고, 물론 똑똑한 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캐번디시가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가문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이 캐번디시가는 이제 엄청난 매우 그 영국에서 아주 힘이 파워가 있는 그런 귀족 집안이었고요. 나중에 그 데본셔 백작이라고 하는 그 자귀를 받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가 지금 들어갈 때 그 캐번디시가 가정교사 가르친 애가 그 데본셔 백작 2세대 백작이 되고요. 이 데본셔 백작도 뭐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대, 1대, 2대, 3대가 있고 나중에 공작으로 올라가서 대본셔 공작, 1대 공작, 2대 공작, 3대 공작이 있는데 엄청 뭐 가문이 100년, 200년 넘게 이어집니다. 어쨌든 그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맏아들 이름이 다 윌리엄 캐번디시. 다 윌리엄 캐번디시여가지고 저도 엄청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누굴 가르친 건지. 어쨌든 네. 이 캐번디시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유럽을 같이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 집안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륙을 여행하죠. 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뭔가 훨씬 더 좀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입장에서는 좀 잘 나가는 지역에 가서 뭔가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게 이제 유행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똑똑한 교사를 붙여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똑똑한 교사가 토마스 홉스였고요. 그래서 1608년, 1610년, 또 1610년부터 또 1615년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클리프턴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프랑스 여행을 또 해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가 엄청 유럽의 중심지였던 거죠. 잉글랜드는 약간 그 변방이고요. 거기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접하면서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학문의 방법으로서 기하학적인 방법 또는 연역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데카르트랑 비슷한 어떤 그 출발점을 가지는 거죠. 뭔가 연역적인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설명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캐번디시가의 가정교사를 복귀한 다음에 또 대륙 여행을 해요. 그래서 1634년부터 1637년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갈릴레오도 만나고 메르센느와 교류합니다. 자, 이 메르센느 기억나시나요? 메르센느 누구죠? 메르센느가 바로 데카르트 친구죠. 데카르트의 친구로서 그 당시 유럽 전체 지식인들의 교류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소식통 편집장 메르센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만나면서 홉스가 다 뭔가 그 생각을 정리한 게 많은 걸 습득하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걸 많은 걸 습득하는데 하나는 대륙의 기계적 철학, 자연을 거대한 자동 시계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아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배웠던 스콜라 철학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학문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새로운 학문의 출발점이 갈릴레오 이 당시에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 집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고 반론을 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서 철학계에 데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시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철학의 철학 작품을, 철학적 관점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만드는 기획을 하는데요. 3부작을 기획합니다. 뭐냐면 유물론적 관점에 기초하는 거죠. 기계적 관점. 자연을 기계로 간주하는 그런 유물론적 관점에 기반해서, 근데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그래서 그런 유물론적 관점에 기반해서 정치 철학 체계까지, 이 사회, 정치의 문제까지도 이제 설명해내는 그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근차근 필요하죠. 뭐냐면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 이런 3부작을 기획합니다. 물론 주된 관심은 정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3부작의 3부에 해당하는 시민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나머지는 더 뒤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서 비슷한 그 시기에 바로 잉글랜드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토마스 홉스는 누구 편이었냐? 지금 캐번디시가의 가정교사였죠. 근데 캐번디시가는 사실은 그 영국 왕의 그 든든한 후원자였었고요.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었고, 사실 그래서 왕과 함께 이제 왕당파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홉스 역시 자연스럽게 왕당파에 속해 있었고요. 이제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서 이제 의회파로부터 뭔가 암살을 당하거나 이제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찰스 2세가 될 이제 당시 영국 왕자의 수학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망명 중에 이제 찰스 왕자의 수학을 가르쳤었고요. 뭐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약간 그 내부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왕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리바이어던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리바이어던은 이 시민론에 해당하는 내용 앞에다가 인간론을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론 더하기 시민론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리바이어던을 이제 1651년에 출판하죠. 사실 집필은 프랑스에서 했고요.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런던에서 출판됩니다. 그리고 내전이 종결된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로 복귀를 해서 이제 공화국 당시 이제 왕은 쫓겨났어요. 왕은 쫓겨난 게 아니라 왕은 죽었어요. 왕을 이제 죽여버렸고 이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호민관이 아니라 뭐였죠? 호국관인가? 헷갈리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되죠. 왕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라 이름이 이제 커먼웰스라 불렀어요. 커먼웰스. 잉글랜드 연방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공화국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약간 사면 처리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들어가서 다시 또 캐번디시가의 일원으로 이제 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왕정 복고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찰스 2세가 다시 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 그 직전에 이제 크로멜이 죽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공화국이 흐지부지 되면서 왕이 탁 다시 복귀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찰스 2세의 총애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삽니다. 사실 토마스 홉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이 공포, 이제 죽음의 공포였죠. 특히 뭐 때문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자신이 죽을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대 과제였습니다. 일생 일대 과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철학 체계를 완성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언어적 재능이 출중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캐번디시가에서 가정교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리프턴가의 가정교사가 되기 직전까지 좀 시간이 비죠.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이제 번역 일을 합니다. 그래서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말년에 가서도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번역합니다. 다 이런 작품들 다 모두 영어로 번역된 걸로는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작품. 그래서 이 사람이 고어, 옛날 그리스어, 라틴어, 옛날 말들의 어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그게 이 사람의 관점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하는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의 철학의 목적은 뭐냐?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그냥 단지 호기심 그런 게 아니라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누구에게? 인간에게 유용한 거죠. 그럼 자연 철학은 뭐에 유용하냐? 이제 자연과학과 같은 걸 자연 철학이라 불렀는데 그거는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시민 철학은 뭐에 필요하냐? 또는 이 시민 철학이라고 이 사람은 이름 붙였는데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이라고 오늘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뭐에 필요하냐? 사회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살짝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화와 안전이에요.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전쟁, 내전, 소요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갈등, 다시 그런 거 싫어해요. 갈등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자신의 철학은 바로 이걸 위해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관점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바로 베이컨의 관점과 아주 유사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베이컨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 다른 하나는 철학입니다. 역사적 지식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의존해요? 기억에 의존합니다. 기억. 하지만 철학적 지식은 인과적 설명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로 분해한 다음에 그들 사이의 기계적인 상호작용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합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방법이 일종의 분해와 합성 또는 분석과 정합 또는 귀납과 연역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사실 귀납이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이 사람 쓰지 않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해와 합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왜 이런 인과적 설명이 중요하냐? 바로 원하는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자, 아까 철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유용성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되려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을 담고 있는 그런 지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을 알아내서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인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철학은 추론, 특히 인과적 추론과 관련돼 있고, 역사적 지식, 역사는 그냥 기억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그 옛날의 관점에서 역사에 보면 그냥 기억 이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서 자연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간사도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도 있고 자연의 역사도 있어요. 자연의 역사는 뭐냐면 자연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수집한 거를 자연사라고 부릅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불러요. 그때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시간의 기록,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과정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수집해서 모으고 이제 기록하는, 분류하고 기록하는 그런 거죠. 설명은 안 하고. 그런 걸 이제 보통 자연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인간사도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인간사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다른 사회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인간사의 이제 휴먼 히스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철학은 단지 그냥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우리는 그 지식을 이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신기하게도 뭐가 배제되냐면 신과 정신적 실체가 철학의 주제에서 배제됩니다. 왜냐면 신은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발생 과정을 상상할 수가 없죠. 정신적 실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물체들 간의 어떤 인과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 분해가 될 수 있는 그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걔네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의적인 어떤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만 다루겠다 라는 입장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신과 정신적 실체를 배제한다는 건 결국 유물론인 거죠.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의 운동밖에 없다는. 바로 그 관점처럼 보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관점이 일종의 방법론적인 선택. 나는 그냥 그저 발생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물체들의 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뭔가 그런 현상들만 다루겠다. 라는 그런 나의 선택. 난 그냥 그것만 다뤄야지. 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식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의 목적과 본성이 이제 규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 그림이 여기 왜 있지?
음. 자, 맞다. 이 그림이 왜냐면, 그래서, 국가, 마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인간과 국가를 이렇게 유비해서, 국가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병과 같은 게 뭐예요? 국가의 소요고요. 인간의 죽음과 같은 건 국가의 내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인간의 건강에 해당하는 건 화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결국 인간을 치료하는 의학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정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졌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얘기 이제 그걸 위해서 바로 사회계약론 얘기가 뒤에 나오고 하는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걸 괜히 껴놓은 것 같아요. 헷갈리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하려면 그냥 정치만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3단계, 3부작을 기획했느냐? 자, 바로 유물론적이고 이론론적인 기획인 겁니다. 맨 아래 물체들의 운동을 다루고요. 그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고 그것으로부터 인간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으로서 집단체로서의 집합체로서의 국가 유기적인 집합체로서의 국가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사회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겁니다. 자, 인간과 물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철학이고요. 시민론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에요.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민철학, 사회철학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다분히 유물론적이고 이론론적인 기획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주제를 물체의 특성과 그 원인으로 아까 한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과 사회도 뭐로 다루는 거예요? 일종의 물체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그것의 구성 요소들의 운동과 기계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산출되는 걸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뭔가 독특하게 따로 별도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물체들의 운동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의 나름의 별도의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 뭐로 구성됐어요?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개개인들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시민, 국가 형성을 설명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전체적인 기획이고, 그건 다시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환원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론과 이제 인간론 사이에 또는 인간론과 이제 국가론 사이에 시민론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이게 뭐 별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뭔가 별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별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도 그냥 물질이니까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다 결정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그리고 국가 역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재료가 뭐예요? 그 재료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국가의 속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각 단계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환원주의적 이상인 거죠. 하지만 이걸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체들의 운동으로부터 인간의 특성이 다 연역이 되고 인간의 특성으로부터 국가의 특성, 사회의 특성이 연역이 되어야겠죠. 사실은 홉스가 주로 제대로 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으로부터 국가의 국가의 형성을 도출해내는 데서 상당히 머리를 썼고요. 이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인간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긴 해요.
강조하긴 하지만 순수 연역의 맹신자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사람은 뭘 사실 인식하고 있었냐면 물체대로 운동법칙 안다고 해가지고 인간과 사현상을 그대로 연역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해요. 새로운 원리를 도입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맨 1단계 여기서 제1 원리가 있고 여기에 제1 원리가 있고 이 제1 원리로부터 모든 걸 다 도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별도의 새로운 원리를 또 도입합니다. 사실은 이 새로운 원리를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간론을 도입할 때 이제 인간의 심리를 도입할 때 새로운 출발점을 도입합니다. 물론 완벽히 새로운 건 아니고 그 물체들의 운동을 완전 다 배제하고 완전히 별개의 세계로 만드는 건 아니고 물체들의 운동에 기반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는 몇 가지 어떤 법칙 같게 비슷한 그런 원리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방법이 일종의 분석과 종합 또는 분해와 합성이라는 거죠. 개별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요. 자, 그것으로부터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이 이제 작동하는 인과적 원리들을 이제 뽑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연역해내는 거죠. 얘네들이 다시 합성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를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건 이쪽인 귀납이고 이쪽은 연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에 귀납은 아닌 것 같아요. 귀납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의 점프가 있거든요. 그 점프가 어떤 식의 점프냐면 그냥 1번 백조는 하얗다, 2번 백조는 하얗다 따라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 라는 식의 귀납을 통해서 원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약간은 추상화하는 그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홉스가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렴풋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분석된 어떤 보편적 원리로부터 다시 그걸 종합해서 결과를 합성해내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 그게 이제 진정한 철학이라는 거죠. 그냥 개변 현상 관찰해가지고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마치 우리가 그 경험적이다라고 말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매우 숙련이 돼서 척하면 턱하고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 그 일에 숙련됐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진정한 철학이 아니고 진정한 철학이란 뭐냐? 개별 현상으로부터 원리를 명시적으로 끌어내요. 원리를 명시적으로 끌어내서 그 명시적인 원리로부터 결과를 연역적으로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마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듯이. 그래야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쪽을 막 강조하다면, 제가 여기 두껍게 선을 그려놨는데, 이걸 강조하게 되면 할수록 데카르트랑 아주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별 현상으로부터 보편 이 원리가 끌어내지는 그 과정이 분명치 않고, 이 원리가 그렇다고 데카르트식으로 그냥 뭐 그 자체로 완벽한 참, 그렇죠? 순수한 뭐 직관에 의해서 탁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의 참이 보장이 안 되죠, 사실은. 참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데카르트식의 설명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흙의 무거움, 돌이 떨어져요. 돌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과거에는 뭘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흙의 무거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런 무거움이라는 성질, 그런 본질 이런 거를 가정하지 않고서
뭔가 별도의 어떤 개별 입자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단순한 이제 원리를 이제 가정한 다음에, 물론 가정이 아니라 데카르트 입장에서 뭐예요? 그거는 이제 순수 연역적으로 도출된 법칙이죠. 어쨌든 그런 원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복잡한 자연현상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같은 현상까지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 아주 흡사하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냐?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문제를 가정하지 않고서 인간의 사회성을 도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인간들의 운동 또는 마음을 지배하는 단순한 원리를 가정하고서 그로부터 다수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인간 현상, 예를 들면 국가의 형성과 같은 그런 현상을 연역적으로 도출해내겠다는 거죠. 아주 비슷하죠? 데카르트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했던 일을 홉스는 사회현상, 인간 사회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홉스와 데카르트의 약간 다른 점 뭐냐? 홉스는 데카르트와 달리 여기서 적은 원리의 임의적 성격 또는 가설적 성격을 인정합니다. 데카르트는 이게 순수 연역적으로 도출된 거라고 얘기했죠. 자연 법칙은 신의 불변성, 신의 단순성, 신의 완전성 뭐 이런 거 가지고 도출한다고 했잖아요. 도출된 거라서 이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홉스가 가정하는 원리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자의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도입된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런 게 도출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임의적으로 이 원리를 도입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원리를 만들어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걸 보면, 잘 보면 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현상을 너무 얕게 보면 그 원리가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면 보인다는 식의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 출처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요 점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벽한 참일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 사실 감각 역시도 사실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한다 그러면 제2성질로 드러난 그 감각 자료를 그대로 실제에 대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이 원리를 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참여를 보장할 거냐? 결국 얘가 얘를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설명력에 기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주 어렴풋이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영국의 다른 경험론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원리의 검증에 대해서 좀 대체로 좀 무관심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홉스가 하고자 하는 일, 가만 보면 결국 데카르트가 자연에 대해서 했던 일을 사회에다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걸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 물리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종의 그 데카르트식의 어떤 입자론적인 사고방식을 어디에 도입해요? 사회에 도입해서 원자적 개인주의를 도입하는 거죠. 사회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총합인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개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인간의 마음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만 보면 인간이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원리, 인간의 행동의 원리가 다 똑같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여러 다수의 개인들로 모아놓은 집합을 만들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가 계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홉스가 하고자 하는 거라면 바로 당장 걸림돌이 있죠. 뭐냐면 인간은 물체랑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냥 단순한 물체냐라는 거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죠. 이게 아주 이런 반론을 아주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홉스는 이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성과 자유의지가 단순히 그냥 데카르트가 그냥 대충 도입한 건 데카르트가 마음대로 도입한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자신에게 뭔가 사고력이 있고 자신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물체들의 운동으로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홉스의 기획에 성공하려면 인간이 마치 기계처럼, 인간이 마치 물체들처럼 법칙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뭔가 물질 세계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있고 또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 기획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각자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이제 인간을 물체들의 집합처럼 사고하는 방식이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따라서 홉스는 이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홉스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추론 능력, 사고 능력, 인간이 뭔가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의 운동을 가지고 설명해내야 되는 거고 홉스는 적어도 그것을 조야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것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꽤 그럴듯한데? 라는 느낌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홉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죠. 자유의지 같은 게 있으면 이 설명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또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홉스가 이제 채택한 방법은 자유의지는 헛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말이다. 넌센스다. 무의미한 말이다.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초해서 한번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다시 1장부터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필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일부 인간에 관하여로 시작할까? 그리고 인간에 관하여에서도 특히 인간에 대하여라고 이제 나오죠. 그런 다음에 곧장 뭐로 시작하느냐? 감각에 대하여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이 감각에 대하여고 2장이 상상에 대하여고 3장이 상상의 계속 연속에 대하여고 4장이 언어 능력 그 다음에 5장이 추론과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다른 동물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얘기를 반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각 얘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각은 모든 사고의 근원입니다. 감각 없이 본유관념 같은 거 있죠. 데카르트가 말했던 본유관념 같은 거.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란 뭐냐? 감각기관에 대한 바깥 사물의 압력이 있죠. 감각기관 압력을 가하면 얘가 또 다시 이걸 압력을 전달해요. 어디에? 두뇌랑 심장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두뇌 또 자체 운동이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 내부로의 압력에 반하는 바깥을 향한 반작용이 만들어지게 돼요. 작용과 반작용 거죠. 얘가 충돌하면 얘가 이쪽을 또 밀죠. 그렇죠? 탕 튕겨져 나가죠. 작용과 반작용 그 원리에 따라서 마치 바깥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바깥을 향한 바깥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뇌의 운동에 따른 환각이 생기고요. 근데 이 환각은 마치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무언가가 보이는 듯한 겉보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심상이 뭐냐? 그거는 환각의 지속입니다. 환각의 지속. 자,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이 바로 멈추진 않죠. 한번 운동을 하면 지속이 되는 거죠. 관성의 법칙을 여기에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도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물론 방해받는 요소가 있겠죠. 방해받는 요소가 있으니까 점점점 그 운동이 점점 멈출 거예요. 원래 운동하는 게 점점 멈추겠지만 곧장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심상인 거죠. 그래서 감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외부의 압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운동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잔상 효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환각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이제 바로 상상이 나오는 거죠. 상상이란 희미해져가는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운동인 거죠. 꿈도 역시 비슷한 상상인데 이건 잠자는 동안에 생기는 상상이고요. 이때 왜 근데 꿈은 왜 더 생생하냐? 그거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앞서 있던 감각이 금방 잊혀져요. 왜냐면 그 뒤에 들어오는 감각에 의해서 다 덮어 씌워지니까 얘는 이제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과거에 들어온 감각일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최근의 감각이 더 선명해하고 뒤에 거를 원래 앞에 있었던 거를 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꿈은 어때요? 감각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희미해지는 감각이 매우 선명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렇듯한가요? 그리고 꿈도 일종의 감각의 지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잘 때 사실은 감각 작용이 있죠. 누군가 갑자기 자다가 누가 이렇게 깔고 앉아봐요. 그때 어떤 꿈을 꿀까요? 어쩌면 되게 고통스러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꿈 역시도 감각에 기반한 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듯한가요? 자, 그러면 이해란 뭘까요? 이해. 상상까지는 어떻게 해도 이해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물체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해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해란 기호를 이용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이제 문자일 필요는 없어요. 음성 기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뭔가 기호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표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표지가 될 만한 어떤 음성이든 아니면 뭐 물건이든 아니면 뭐 문자 뭐든 상관없이 자, 그런 걸 이용한 상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어떤 애완동물에게 하우스라고 딱 말했더니 얘가 머릿속에 이 하우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해라는 거죠. 하우스라고 하는 그 기호와 이제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 상상 이게 딱 결합이 되면 그게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도
알아듣잖아요. 맞죠? 그럼 알아듣는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는다는 거는 딱 기호를 얘기했을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이 상상을 한다? 상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뭐예요? 희미해져가는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뭐 대로 엄청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상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들을 조합할 수 있잖아요. 단순 상상도 있지만 복잡한 상상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의 대상들을 이제 막 조합하는 거죠. 꿈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키메라 같은 동물, 이제 상상의 동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사실 그 동물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로 새롭게 만드나요? 아니죠. 누군가 그걸 새롭게 만들었다고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사실 창조된 게 없죠. 머리는 어디서 오고, 꼬리는 어디서 오고, 다리는 어디서 오고, 몸통은 어디서 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 우리가 봤던 어디선가에서 다 가져왔죠. 진정으로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인 거죠. SF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들, 외계인들 다 어서 와요. 다 우리가 봤던 바다 생물 이런 것들에서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 별게 아니라 결국 감각에 기초한 이제 희미해져가는 감각인 거고, 이해라고 하는 것 역시 별게 아니라 기호를 이용한 상상이고, 그건 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인간의 이해력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이지만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도 더 복잡한, 이거 앞에 개가 들어가는 건 너무 단순한 거고 더 복잡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인간만 가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인간만 가진 건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란 겁니다. 더 복잡한 사고는 뭐예요? 일종의 사고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사고의 일종의 A라는 사고,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게 계속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일종의 연상작용인 거죠. 연상. 감각에 의해 하나의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지배적이 되면 운동물질의 응집성에 의해서 그 생각을 있는 또 생각이 또 생겨나는 거죠. 이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규제되지 않은 연속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의 흐름수법 있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막 이리저리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이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좀 원하는 바에 딱 집중하면 방향성이 있는 규제된 연속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원하는 바에 집중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를 얻고 싶어. 결과에 집중해요. 그러면 그것의 원인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고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은 인간과 동물 모두 가져요. 근데 인간만 가진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원인을 가진다면 그로부터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인데요.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로부터 시작됐냐? 말의 발명, 언어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데카르트랑 생각이 거꾸로 된, 데카르트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뭐냐면 데카르트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따라서 인간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홉스는 거꾸로 얘기하죠. 이성 덕분에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덕분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추론이란 뭐냐? 일종의 계산이에요. 말과 말 사이의 연결관계의 계산인 거죠. 이름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 효용과 목적은 정의와 의미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기결에서 다른 기결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추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권인데 뭐냐면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에 빠지기도 쉬워요. 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그로부터 불합리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거로부터 아주 중요한 비판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자, 뭐냐면 개념 분석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대학의 철학자들이 쓰는 말들을 분석해요. 어떤 방식으로? 경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와요?
감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바로 그 방식의 기초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것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이 무한하다는 말은 그 끝이나 한계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즉, 무한하다는 말은 그 말에 적용되는 대상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말이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무한해. 무한은 실체야. 라고 할 때, 그 말은 그 무한하다는 말은 신의 속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가리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마치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죠. 신은 무한한 실체이다. 라고 말하면, 무한하다는 건 신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말을 오용함으로써 착각한 거죠. 바로 이 홉스가 현대 언어 분석 철학의 어떤 시조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사고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장수와 일정한 크기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배제하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실체, 장소, 크기가 없는 대상 같은 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비물질적인 실체로서의 정신,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물질적 실체,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체, 그런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뭐가 비슷하냐? 둥근 사각형과 거의 같은 그런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죠. 서로 모순된 두 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두 개의 말을 붙여가지고 만든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한 말들이라는 거죠. 신앙이 주입되었다. 신앙을 어떻게 주입해요? 주입은 뭐예요? 공기 같은 걸 주입하는 데 하는 말이죠. 신앙이 무슨 공기입니까? 둥근 사각형. 이게 서로 모순인 거예요. 무형의 물체, 비물질적 실체, 자유로운 백성, 자유의지, 다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한 말들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영혼, 스피릿. 우리가 만든 말일 때 그거 다 말 어디서 온 거냐? 사실은 그냥 잘 감각이 안 되는 대상들 있죠.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 사실 옛날에 이 공기나 바람, 숨 이런 것들 다 스피리투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 어원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의 말에서 온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개념어로 쓰는 영혼 같은 것 또는 비물질적인 영혼, 그것을 정말로 가리키는 단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이제 성경도 다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34장에 얘기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든 아니든 여러 미신을 믿는 것이든 아니면 거기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의 보고급은 뭐냐? 강렬한 환각과 꿈, 그 감각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가끔씩 그게 너무 강렬해서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로 있다고. 또는 아니면 거짓 보고 사람들 현혹해서 이제 신을 믿게 하려고, 공포심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런 식의 일로부터 기원했을 거라고 이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다 개념 분석인 거죠. 하나는 경험주의적으로. 그 말이 애초에 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가 감각한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유한한 것밖에 감각을 못하고, 유한한 것으로부터는 유한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죠. 무한한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의 이제 개념 분석이라거나, 아니면 말은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어원을 다 따져 들어가면 사실은 다 우리가 경험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경험이거나 아니면 몇 때는 이제 경험이 잘 안 되는 대상들 있죠. 왜냐면 감각기관이 우리는 공기를
감각하기엔 예민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들.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죠? 뭘 배제하고 있어요? 자신의 철학에서? 신과 비물질적 실체,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얘기에서 신학 같은 거 다 배제하고 신에 대한 얘기 다 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신, 자연의 물질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뭔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실체, 별도의 실체인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거죠. 데카르트식의 이원론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유물론적인 기획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얘기, 결국 경험주의적인 그 요소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사고의 근원은 감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가 다시금 이 홉스의 전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홉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유물론이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홉스가 말한 것, 모든 사고의 근원은 감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 경험론이죠. 그 말 자체만 보면 완전히 명백한 경험론처럼 보이죠. 근데 이 유물론과 경험론이 서로 이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홉스는 유물론을 위해서 경험론을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역시 물질의 운동에 기반해 있다. 그것 역시도 운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는 식의 그 기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감각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거죠. 외부 물질의 운동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내부 기관의 운동. 그게 뭐 두뇌 운동이든 아니면 심장의 운동이든 어디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종의 이제 감각, 운동, 그 감각이고, 그 다음에 감각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이제 상상에 불과한 거죠. 상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아니면 물질과 무관한 별도의 실체일 수 나타나는 거고, 자유도 없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런 유물론적인 기획으로부터 필요한 거죠, 이게. 모든 사고의 근원은 감각에 있다는 건 어디에 필요해요? 유물론을 위해 필요해. 인간 행동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 프로그램을 위한 거죠. 근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념은 상상에 불과한 거죠. 감각으로부터 유도된 상상일 뿐이에요. 그건 명백한 참일 수가 없죠. 그건 모든 관념은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가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라는 식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만약에 모든 관념은 임의적이거나 가설적이라면 모든 사고의 근원은 감각이 있다 라는 이 얘기도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도 가설인 거예요. 어쩌면 홉스가 임의적으로 도입한 가설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홉스의 전체적인 얘기가 사실은 다 가설적인 얘기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홉스는 이런 인식적인 함의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식을 했어요. 자신의 얘기가 명백한 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걸 인식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사실은 홉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인식의 한계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의견의 불일치 이런 얘기로 뻗어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싹 감추고 상당히 독단적으로 통일적인 그런 확실한 지식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서론을 보면 이 사람의 뉘앙스를 좀 어렴풋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한. 자,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격언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의 사고와 정념은 누구나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희망을 품고 공포를 느끼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곧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정념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은 정념의 유사성, 즉 욕망과 공포와 희망 등의 정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 그 정념의 대상의 유사성 뭐 이런 것은 아니다. 뭐 어쩌고. 근데 이게 쉽게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장과 기만과 허위와 오류의 흑설들로 오염되고 혼란해져 있는 사람 마음의 특성들은 오로지 마음을 탐구하는 자만이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논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논증하기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요.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건 물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읽은 내용을 정연하고 명쾌하게 기술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도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지를 찾아보는 수고만 치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학설은 달리 논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고하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니들도 비슷하지 않냐?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읽고서 사람들이 그렇듯한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회, 특히 이제 국가의 형성을 개인으로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